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딸기의 씨를 깎아서 먹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딸기 씨를 보면 씨 하나하나에 약간 털 같은 것이 붙어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거기에 털레기가 붙은 줄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누가 딸기를 먹으면서 그걸 들여다봅니까? 그냥 먹지. 그런데 그 털이 너무 징그럽고 소름 끼쳐서 딸기를 먹을 때마다 사과 깎듯 싹 겉을 도려내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옷을 사면 택을 떼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 택이 목 뒤에 꺼슬꺼슬하니까요. 그런데 소위 말해 시볼이라고 하나요? 왜 목둘레나 손목둘레에 좀 쫀쫀하라고 달아둔 부분이요. 그 부분과 옷의 재원단 사이를 감침 재봉 같은 것으로 연결하잖아요. 올 풀리지 말라고. 오버로크라고 하죠. 그 부분이 까끌거리고 불편하다고 아예 오버로크가 없는 옷만 고집하거나 혹 오버로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부드러운 천을 대고 섬유용 본드로 붙이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제 딸이 그렇거든요. 아주 클 때부터 유난 그런 유난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별난 걸로는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5살 때였나 시댁에 데리고 가느라 고운 원피스에 샌들 딱 신겨서 데리고 나갔는데 아마 길에 껌이 있었나 봐요. 그 껌을 밟고는 신발이 더러워졌다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글쎄 그 어린 게 실신을 하는 거 있죠. 그리고는 제일 아끼던 그 신발을 그날 이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껌이 붙은 적이 있는 더러운 신발, 더럽혀진 신발이라는 거죠. 국도 연속 2끼를 주면 입에도 안 달고 밥에 들어간 콩은 껍질이 벗겨져 있으면 골라내고 먹지 않습니다. 정말 별 희한한 걸로 다 속을 썩이고 예민하게 굴어서 사실 중학교 때는 병원도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딸은 그 일로 저와 2달을 말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멀쩡한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했다나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모든 감각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냄새를 구분하는 감각이 10개라면 따님은 50개쯤 되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감각도 피부에 느껴지는 통각이나 그런 것도 일반 사람보다 훨씬 세포가 발달된 거죠. 왜 우리가 식스센스라고 오감 외에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민하고 희귀하고 드문 게 왜 제 딸에게 주어졌을까요? 정말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 아마 따님은 더 힘드실 거예요. 남들이 소음이라 무시하는 것도 따님에게는 다 의미 있는 문장으로 들리고 남들에게는 뭐야 이 이상한 냄새 하는 것들이 따님에게는 지독한 악취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심리 안정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노이로제나 극도의 집착증을 발현할 수 있거든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어디 대한민국에서 입시 거치면서 심리 안정이 쉬운가요? 결국 딸은 질풍노도의 정점을 찍고 저와는 거의 원수, 상원수 사이가 되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나마 대학교에 가서 입시에 대한 부담을 벗어 좀 덜 예민해진 후에는 좀 견딜만 해졌죠. 그것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연애로 있는 대로 짜증을 내는 바람에 악몽이 반복되기는 했지만요. 연애 실패의 이유는 늘 하나였습니다. 딸의 집착이었어요. 오죽하면 그중 2아이는 그 부모님이 조심스레 저희 집에 연락을 해서 저한테 뭐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무슨 의부증도 아니고 결혼한 사이여도 심하다고 할 판에 대학생 연애가 이렇게 빡세서 애를 삐들삐들 말려요? 아니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지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울면서 군대 갔다 제대하면 다른 학교로 편입하고 싶다고 울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집 딸 혹시 스토커예요? 거딸 단속 좀 하소. 내가 아주 기절할 뻔했네. 아니 우리 아들이 만나기 싫다고 헤어지자 했다고 해서 비 오는 새벽에 집 앞에 서 있는 게 정상이요? 거참 어디 무서워서 연애하겠어? 사실 저 역시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고작 대학생 애들 연애에 상대 부모 항의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나마 그 두 부모는 딸이 걱정되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 안쓰럽기도 해서 저한테 전화라도 하는 오지랖을 부린 거였습니다. 나머지는 그 상대 아이들이 제 딸을 신고한다 어쩐다 난리를 부려서 제가 학교까지 가서 수습하고 딸을 달래야 했어요. 한 번씩 그렇게 연애에 실패할 때마다 딸이 부리는 신경질, 히스테리를 고스란히 받아줘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4년간 6명의 남자와 연애를 했는데 제가 그 남자애들과 헤어질 때마다 10년씩은 늙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딸이 졸업하면서 제 심리적 나이는 100살이 넘어버렸죠. 오죽하면 제 소원이 딸의 독신주의 선언이 되었을까요? 연애만 했다 하면 신고한다 어쩐다 말이 나오고 예민의 끝을 보여주는 딸을 더 이상은 저도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남자 보는 눈도 영 마뜩찮았고요. 그런데 사람이 꽁으로 먹는 밥은 없다더니 질풍노도의 삶을 24년쯤 살고 사회로 나간 딸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사람다워졌습니다. 글쎄 딸기를 그냥 한 입에 넣어 먹는 걸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너 지금 딸기 그냥 먹은 거야? 껍질 안 까고? 엄마,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이제. 주변에 자극이 너무 많고 다양해지니까 하나하나 반응하면 내가 너무 힘들겠더라고. 그냥 적당히 눈 감고 귀 닫고 살려고. 아이고, 사람 버틸만 하네. 이런 날이 다 오고. 딸기 하나에 감개무량할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딸도 좀 평범해지는 듯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흰 빨래에 점 하나만큼의 오물이라도 묻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지워야 하고 한번 거울을 닦기 시작하면 진짜 손톱만큼의 오점도 없이 몇 시간을 닦는 집요함은 남아있었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나아졌다 싶은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 딱 보자마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생겨서요. 직업은 변리사에 키는 190에 가깝고 이목구비는 혹 혼혈인가 싶을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얼마나 작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한지 제가 첫 만남에 이런 질문을 다 했다니까요. 어머, 직업을 미리 듣지 않았으면 모델인 줄 알았겠어요. 혹시 모델인 건 아니죠? 어머니, 진짜 센스 있으시네요. 저 대학교 때 내내 모델에서 돈 벌었어요. 살짝 제 자랑 덧붙이자면 장학금도 계속 받았습니다. 세상에 흠이 없네, 흠이 없어. 에이, 어머니, 흠 많아요. 어머님 눈에 흠이 없어서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야들야들한 말을 하면서도 느끼함 전혀 없이 하는 그 유연성이라니 정말 팔이 밖으로 굽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아이한테 내 딸을 주기엔 내 딸이 너무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이 까다롭고 예민덩어리인 아이가 어떻게 저런 아이를 만나서 연애를 한 것인지 말이죠. 너 혹시 협박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엄마, 그게 지금 딸한테 할 농담이야? 일하다 만났어. 나 아르바이트로 변리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 있잖아. 발명품 특허 내는 부서여서 진짜 꼼꼼하게 제품을 다 살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거 진짜 잘했거든. 잘했겠지. 아주 한 땀 한 땀 집요함의 끝판을 보였겠지. 그런데 설마
그 모습에 반했다. 뭐 그런 거야? 응, 그런 거지. 처음에는 나도 나 놀리는 줄 알고 거들떠도 안 봤거든. 그런데 그게 저 사람을 더 불타오르게 했나 봐. 내가 감히 자기를 튕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러겠다. 아니 그러면 연애만 해도 될걸. 너처럼 까다로운 애랑 왜 결혼을 하려고 하니? 혹시 너 우리 집에 돈 많다고 뻥쳤니? 아우 진짜 엄마. 남녀가 결혼 약속하는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서로 좋으니까 하는 거지. 2년 반 연애했고 서로 좋고 결격 사유 못 찾았고 정년기 됐으니까 하는 거야. 딸은 그렇게 쿨한 대답과 함께 시집을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위가 100번 미치는 결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는 저희 부부에게 참 잘했어요. 제가 사실 딸 하나 낳고 그 아이가 너무 까다롭게 굴며 제 영혼을 탈탈 터는 바람에 둘째는 상상도 못해 외동딸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진짜 아들보다 더 아들처럼 살갑게 굴고 든든하게 챙기니 너무 뿌듯하고 고맙고 행복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딸아이가 크면서 저희 부부 힘들게 한 것을 이렇게 멋진 사위를 데리고 와서 보상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다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걱정 하나가 나가니까 또 다른 걱정이 딱 바톤 터치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인생인 것인지 아니면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 건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한테는 불가금 불가원이 필요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자매들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랑 동생은 정말 흙과 백이에요. 도저히 섞일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동생과 연을 끊고 살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눈물로 호소해서 그나마 간신히 연락을 하며 살기 시작한 거죠. 그나마도 서로 대면대면한 터라 1년에 한 번 안부나 물으면 다행일까 남보다 못하게 지내긴 해요. 결혼하고 여동생과 연을 끊고 살았던 이유는 바로 제 딸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돌 좀 지났을 때였나 한 번 여동생이 집으로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도 아프다가 나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저도 피곤하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스케줄이 그때밖에 안 된다고 굳이 온 참이었습니다. 이미 그것부터 제 심사가 뒤틀려 있기는 했죠. 그런데 오자마자 여기저기 수석거리고 다니며 트집을 잡다가 글쎄 거실에서 얌전히 놀고 있는 아이에게 막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 쟤 무슨 강박증 이런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순간 꼭지가 돌았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발끈하지 말고 저거 봐봐. 아니 무슨 애기가 저렇게 인형을 크기별로 줄 세워서 저러고 앉아 있어? 블록도 아니고 들쑥날쑥한 인형을. 언니, 쟤 정신감정 한번 받아봐. 요즘엔 장애도 일찍 발견해야 치료도 빠르고. 야, 이 못된 기집애야. 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 나한테 다시 언니라고 부르거나 얼굴 들이밀면 그날로 작살날 줄 알아 아주. 꺼지라고.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이성을 잃고 펄펄 뛰면서 여동생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화를 냈어요. 그날 마침 남편이 연차를 내고 집에 있는 날이었는데 놀래 뛰쳐나와 저를 뒤에서 안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나동그라질 정도로 제가 펄펄 뛰며 화를 내는 바람에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혼비백산 집 밖으로 나갔고 그때부터 10년간 연락이 끊겼죠. 사실 그때 제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건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였어요. 안 그래도 아이를 보면서 혹시 자기만의 세계가 깊은 상태인 건가, 뭔가 마음의 틀이 씌워진 아이인가 그런 걱정을 하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훅 동생이 치고 들어오니 제가 필요 이상으로 발끈했던 거였어요. 여튼 그렇게 필터 없이 말을 바로바로 내뱉는 아이라 엄마 돌아가신 후에도 만나는 걸 되도록 최소화하며 사는 중이었습니다.
불편해하는 저와 달리 뒤끝 없는 여동생은 그래도 스물스물 먼저 연락하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아이 결혼식 이후 연락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성질도 예전 같지는 않아서 저도 가끔 만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이 저를 굳이 근교로 불러내서 밥을 사더니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전 살면서 동생에게 뭔 말을 들어서 그게 좋았던 적이 없었기에 굳이 뭐냐고 묻지도 않았죠. 오히려 하지 마라 속 시끄럽다 하는 마음에 모른 척하며 진짜 밥만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여동생이 저를 붙들고 결국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사실 나 오늘 언니한테 할 말 있어서 밥 먹자고 했어. 아휴, 뭔데? 난 네가 말할 거 있다고 하면 불안해. 뭔데? 빨리 말해봐. 언니 사위 있잖아. 나서방? 나서방이 왜 또? 혹시 결혼 전에 전적이 어땠는지 좀 알아보고 결혼시킨 거야? 뭐? 너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려고 그래? 아니, 나서방 비주얼이 보통은 아니잖아. 그러니 내가 잘못 볼 리는 없는데. 며칠 전에 내가 동네 친구 소개로 필러 맞으러 강남에 좀 다녀왔거든. 근데 거기서 나서방에 늘씬한 여자 하나 팔짱 딱 끼고 걷더란 말이지. 아, 왜? 내가 조카 몸매 모르겠어? 걔가 그 정도 나이스 바디는 아니거든. 뭐 차 타고 가면서 쓱 봐서 100% 확실한 게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서방이 어디 헷갈릴 인물인가? 짜증이 또 확 밀려왔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확 퍼부으려던 찰나 가슴 철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확실해요? 딸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동생의 등짝을 펑펑 때리치며 과장되게 굴었죠. 아우 진짜 너는 필러를 맞을 게 아니라 안경을 써야 돼 안경을. 어디서 쓰잘데기 없는 것만 주워듣고 보고 하여간 너 진짜 그딴 식으로 분란 만드는 소리 짓거릴 거면 다시는 우리 집 오지도 마. 아니 언니는 무슨 언니 집 드나드는 게 큰 권력이라도 돼? 내 눈으로 본 거 봤다고 하는데 무슨 집 오지 말라고 유세를 부려? 아우 씨 진짜. 동생이 있는 대로 짜증을 냈지만 저는 딸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딸은 이미 눈빛이 딱 바뀌어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었거든요. 혼자 중얼거리며 뭔가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그 모습,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집착을 시작해볼까? 라는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니까요. 동생은 저한테 있는 대로 욕을 먹고 자기 집으로 갔고 저는 딸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얘, 강남의 모델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니? 게다가 차 타고 가면서 봤대잖아. 아닐 거야. 아니야. 내가 짚히는 게 있어서 그래. 그 사람 결혼 전에도 나랑 다른 여자 양다리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다음 여친은 무조건 환승 이별로 만난 사람이거든. 야, 내가 나서방한테 그 양다리 얘기는 들었어. 그거 네 오해였다며. 아니 그러면 학과 조교가 과제 챙겨주고 학점 살펴주고 하는데 밥 한 번 안 사? 내가 볼 땐 양다리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잘...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그 눈빛 교환이나 행보가 양다리였다니까. 저는 딸 말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미 저렇게 버럭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딸을 말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저 한숨만 나왔죠. 아니나 다를까 딸의 집요함은 그날부터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한테 미안하고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딸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사위가 들들 볶일지 불 보듯 뻔해서 주책인 줄 알면서도 자꾸 사위와 딸을 불러냈습니다. 둘이 있으면 싸우기 십상일 테니 차라리 같이 있자 싶었던 거죠. 하지만 딸의 집요함은 저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가라앉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딸이 양념갈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위에게 퇴근 후에 다 같이 외식이나 하자며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양념 갈비집을 예약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도착해서 착석을 했고 뒤늦게 온 사위가 인사하며 와서 앉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 종업원이 서글서글하고 친절한 젊은 여자더라고요. 사위 앞에 수저를 놓아주며 아주 친근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멀리서 봐도 딱 잘생김이 보이는 우리 손님이시네. 아이, 감사합니다. 나이 드니까 잘생겼다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네요. 제가 매번 해드릴게요. 계속 오세요. 사실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사위 훤칠하니 잘생겨서 어디 내놔도 좋다 하며 흐뭇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가재미 눈을 하더니 이러고 묻는 거 있죠. 자주 왔었나 봐? 어? 뭘? 여기를? 왜? 아닌데.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변명하듯이 단답형으로 대답을 반복해? 아이, 당황해서 그러지. 아닌데 몰아가니까. 난 질문을 하나만 했는데 그걸 왜 몰아간다고 생각해?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러네. 저기, 부모님 앞에서 이러지 말자. 아니, 내가 여기를 자주 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면 내가 설명이라도 해줄게. 보통 아무리 넉살이 좋아도 한 번 본 손님한테 우리 손님이라는 말을 하거나 잘생겼다고 친근하게 칭찬하진 않지. 저 사람 말버릇을 내가 뭘 어쩌겠어. 일단,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는 뭔데? 계속 오라잖아. 어? 그게 뭐? 또 오세요가 아니고 계속 오세요 그랬잖아. 그건 과거에도 왔었고 지금도 왔으니 앞으로도 오라는 연속성이 들어간 단어라고. 오늘 처음 봤으면 또 오세요라고 했겠지. 저기 자기야, 저 사람 어휘력이 부족한 걸로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난 그거 좀 억울한데? 보고 있는 저와 남편이 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사위는 뭔가 울컥해서 싸우고 싶은 모양새였지만 저희 앞이라 꾹꾹 눌러 참는 게 보였고요. 평소 딸이라면 오냐오냐 하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참지 못하겠는지 딸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진짜 내가 어지간하면 그냥 내 딸 편들 사람인 거 알아 몰라? 그런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아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괴롭히면 어디 사회생활 하겠냐? 그리고 나서방이 어디 처박혀서 혼자 일하는 직업도 아니고 하루에 몇 명씩 사람 만나고 상담하고 그러는 직업인데 너 이러는 거 진짜 부부관계에 도움 하나도 안 돼.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 참견하지 말아요. 이 사람 얼마 전부터 계속 향수 냄새 바뀐 채 들어와.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기 자기야, 내가 장인 장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까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담실 작잖아. 딱 테이블 놓고 마주 앉는다고. 하루에 여자 상담사가 2명이 있을 때도 있고 3명이 있을 때도 있어. 그 사람들 향수가 다 같아? 다 다른 거 쓰지 않겠어?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상담하면 2시간, 3시간은 기본이야. 너무 자연스럽게 배어들지 않겠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 앞으로 샤워하고 집에 들어올까? 그럴까? 아주 모텔 갔다 오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허락받겠다 이거야? 거기까지 딱 들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딸을 잡아 끌었습니다. 너 안 되겠다. 일단 일어나자. 나서방 미안하네. 집에 가서 좀 쉬고 있어. 얘는 내가 좀 데리고 가서 하루 이틀 진정 좀 시키고 보내겠네. 엄마 왜 이래 진짜. 너야말로 왜 이래. 시끄러. 바깥 일하는 사람 심란하게 하지 말고 당장 따라와.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사위를 맡겨두고 딸을 질질 끌다시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 소리 쏟아냈죠. 사실 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니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잔소리를 하거나 조언하는 걸 피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아주 작정하고 쏟아냈어요.
너 진짜 왜 이래? 내가 내 동생 입을 꼬매고 싶은 걸 지금 참고 있는데. 너 사람 잡아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서방 너랑 안 살아. 그러자 딸이 잔뜩 억울한 얼굴로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냥 평소 메고 다니는 가방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사위의 와이셔츠, 양말, 영수증 이런 것들이 끝없이 나오는 거 있죠. 너 이게 다 뭐야? 혹시 저 인간이 증거 인멸할까봐 내가 가방에 다 보관해둔 거야. 자, 엄마 이 셔츠 냄새 맡아봐. 이거 누가 봐도 여자 향수잖아. 이거 나서방이 쓰는 스킨 냄새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셔츠 옆에 묻은 이 빨간 선. 이거 립스틱 같지 않아? 아니 소매 끝에 묻어 있잖아. 이거 볼펜선 같은데? 볼펜이면 한 줄로 그어졌겠지. 이건 선이 좀 굵잖아. 그러면 사인펜이겠지. 아휴, 너 정말 왜 이러니? 그리고 이거 봐. 양말인데 색깔이 비슷하기는 해도 완전 다른 양말이잖아. 이건 내가 사준 게 맞는데 이건 내가 사준 양말 아니거든? 근데 짝짝이로 신고 있어. 분명히 두 집 살림하면서 섞인 거라고. 아마 바람피는 여자 집에도 짝짝이 양말 있을걸? 예, 네 아빠도 회사 다닐 때 책상 서랍에 양말 두세 개는 꼭 넣어두더라. 남자들이 발에 땀이 많이 나. 특히 구두 신고 동분서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발바닥에 땀이 난다고. 그럴 때 갈아 신고 고객 만나고 그러던데 나서방도 그런 거 아니겠니? 아니 왜 엄마는 내 말은 다 아니라고 하고 저 사람 편만 들어? 그럼 이건 뭐야? 고려호텔 영수증 28만 원. 뭐? 고려호텔? 그 말에는 저도 화들짝 놀라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딱히 항목이 찍힌 것도 없이 그냥 금액만 나와 있는 카드 영수증이더라고요. 문득 제 머릿속을 확 치고 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그 고려호텔에 유명한 커피숍 영수증 아니야? 거기 1인당 7만 원짜리 애프터눈 티세트 유명한데. 딱이네. 나서방이 얼마 전에 직원들이랑 티세트 먹었다고 했잖아. 너도 한번 데려가겠다고 했다며. 7만 원짜리 4명 28만 원. 계산 딱 맞지 않어? 세금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가격 아니지. 세금 포함해서 그 가격인가 보지. 얘 피곤하지 않니? 너 진짜 그러지 마. 지금 네가 증거라고 가져온 거 엄마가 볼 때는 다 그냥 별거 아니야. 사람이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고깝게 보려고 하면 다 고깝고 그냥 넘어가려면 또 다 넘어가고 그런 건데. 나서방 좋은 사람이잖아. 그건 너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 좀 그만 잡고 일단 믿어. 부부 사이에 신뢰 깨지면 다 깨지는 거야. 알았어? 제 말을 듣고 딸은 여느 때와 다르게 깊은 생각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휴, 결혼 전 아내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핏대 세우고 덤비면서 엄마가 뭘 하냐고 펄펄 뛰었을 텐데 그래도 세월 지나니 나아지는 것도 있기는 하대요. 한두 시간 정도 구석에 앉아 곰곰 생각을 정리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말대로 한번 믿어볼게. 나 집으로 간다. 그렇게 딸이 집으로 가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은 사위와 함께 한잔하면서 나름대로 또 마음 풀어주려고 애쓰는 중이었더라고요. 딸 부부를 화해시키느라 있는진 없는진 다 뺀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저녁으로 갈비를 먹었음에도 한없이 허해서 둘 다 라면을 끓여 먹고 잤다니까요. 이후 몇 주간은 평안했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온 딸 부부도 무척 사이가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딸이 사위한테 참 잘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자식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걸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었습니다. 사위도 마음이 편해졌는지 저희한테 더 잘하고 딸은 거기에 대해 고마워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죠. 어머님, 진짜 감사해요.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건지 저 사람 진짜 달라졌어요. 요즘 같으면 아주 업고 다니겠어요. 그래, 자네가 성격이 좋아서 다행이야. 아니, 나도 딸 가진 엄마인데 당연히 내 딸 편 들고 내 딸이 말하는 쪽에서 보는 게 맞잖아. 그런데, 아휴, 내가 봐도 너무 어이없이 구니까 앞으로도 많이 이해하고 살아줘, 응? 아유, 그럼요. 제가 다 알고 장가 들었잖아요. 걱정 마세요. 말도 예쁘게 하는 사위는 그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딸은 사위가 저와 남편에게 잘하고 자기한테 충실할수록 한 번씩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또 왜 그래? 아니, 지금 딱 좋은데 왜? 엄마, 나 진짜 이상한가 봐. 남들이 다 지금이 좋다고 하고 저 사람이랑 나 사이에도 사실 별다를 게 없거든? 그런데 난 뭔가 자꾸 불안하고 의심되고 그래. 나도 미치겠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니, 그런데 사람이 촉수동물도 아니고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예민해서 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눈 닫고 귀 닫고 사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지. 엄마, 나 어렸을 때 이모가 나보고 강박증 환자 아니냐고 했었다면서. 그래서 엄마랑 이모랑 안 보고 살았던 거라며. 나 진짜 강박증 환자인 거 아닐까? 아니, 그 기집애가 너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 하여간 그놈의 주둥아리를 내가 미싱으로 박아버리든지 해야지. 아휴, 그렇게 나불거리는 걸 못 참아서 지 언니랑 인연 끊었던 게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요즘 진짜 걱정돼서 그래. 나 정말로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우리 병원을 가보자. 요즘엔 정신과 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감기 걸리면 내과 가고 뼈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는 것처럼 마음 아프고 정신 힘들면 정신과 가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엄마랑 같이 가든가 아니면 너 혼자 가보든가. 이 나이 돼서 엄마랑 같이 병원 가는 건 좀 창피하지. 내가 갔다 올게. 그렇게 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부증이 아닌지 강박증이나 기타 다른 병은 아닌지 걱정하며 찾았는데 병원에서는 많이 예민하고 의부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했대요. 진짜 의부증이 깊어지면 아예 병원을 찾을 생각도 안 한다나요? 딸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하며 사위에 대한 마음을 다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보통 퇴근 시간이 8시 언저리인데 아마 그동안은 8시에서 1분만 늦어도 미친 듯이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물어보고 집착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아예 통금을 10시로 확 늘려버리고 그 안에만 들어오면 되게 사위를 좀 풀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서도 좀 어이없고 사위가 불쌍하긴 했습니다. 다 큰 남자가, 그것도 사회생활하는 남자가 8시 통금이었다니 듣는데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여튼 딸은 그렇게 통금 시간도 좀 풀어주고 주말 중에 혹 사위가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하면 그것도 허락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딸 얘기를 들으며 그동안 참고 살아준 사위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은 딸에 대한 대견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저 그렇게 잘 살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몇 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어쩌다 보니 또 제 여동생이었어요. 제가 난리를 친 후 몇 달 잠잠하니 연락이 없더니 뜬금없이 전화를 해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요즘 주영이 회사 안 다녀? 갑자기 넌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뜨는 소리 하니? 아니, 내가 그러니까. 왜 또 길 가다 주영이가 다른 남자 팔짱이라도 끼고 가는 거 봤어? 아니, 팔짱은 아니고 어떤 남자랑 귓속말하면서 진짜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가 않아서.
그것도 평일에 강변 카페였단 말이야. 불륜 커플들의 온상 강변 카페. 야, 너도 참 병이다 병. 작작 좀 해. 네가 우리 사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하는 바람에 지난 몇 달간 우리 집 얼마나 쑥대밭이었는지 알아? 너는 그 입이 문제야, 입이. 아니,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고 주영이한테 제대로 한번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라니까. 시끄러. 그리고 그딴 소리 계속 짓거릴 거면 너 진짜 나랑 인연 끊어. 동생과 전화를 끊고 났는데 속에서 천불이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러는 한편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위야 몇 번 만나보지 않고 멀리서 봤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카페에 앉아있는 조카를 이모가 못 알아볼 리는 없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딸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을 각오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왜? 회사 일 바빠? 너 요즘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거지? 갑자기 왜?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회사 잘 다니고 있냐고.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아니, 왜? 회사를 왜 그만둬? 나 알아내야 할 일이 좀 있거든.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 한 달 좀 넘었어. 뭐라고? 뭘 알아내려고? 너 혹시 설마? 저 인간 바람 피우는 거 확실해. 내가 아주 증거 꼼꼼히 모아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거야.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을 정도였어요. 한숨이 땅이 꺼질 듯 계속 밀려나오고 심장이 조여들더라고요. 그동안 딸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딸 얘기를 들어보니 사위를 안심시키고 긴장감을 완화시켜서 허를 찌르기 위해 일부러 잘해줬대요.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다나요? 제가 담담하게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는 했냐고 물었더니 딸은 이제야 제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라 생각했는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캐리어로 한가득 뭔가를 잔뜩 가지고 와서 펼쳐놓는데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엄마 봐봐. 이거 뒷모습 그 사람 맞지?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떤 뒷모습? 이 키 큰 사람? 이 사람이 나서방이라고? 딱 봐도 그 사람이잖아. 오른발이 살짝 밖으로 틀어져 있는 그 모양새까지 딱 그 인간인데 느낌 안 와? 이 여자 허리 팔로 감고 있잖아. 예, 내 눈엔 지금 이 사진 속 사람이 나서방인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다. 아니 뒷모습에 화질까지 80년대고 게다가 키가 크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게 나서방이라는 거야? 아니 봐봐. 이 간판 높이가 평균 180인데 그거랑 키가 비슷하잖아. 그리고 이 발을 좀 보라니까. 그 인간이 서 있을 때 오른발 살짝 옆으로 빼고 서 있는데 그 포즈랑 똑같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1000만 명쯤 되지 않겠니? 아휴 진짜. 그럼 엄마 이 영상 봐봐. 이게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장기 주차해둔 사람 블랙박스에서 얻은 건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해. 그러면서 딸은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사진보다는 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겨드랑이 아래 정도부터 다리 끝까지 찍혔을 뿐 그 위로는 화면에 안 잡혔다는 거였죠. 이 사람이 나서방이라고? 아니 어디가? 봐봐. 이 어깨 라인하고 이 벨트. 이거 나서방이 맨날 차고 다니는 그 벨트란 말이야. 그리고 걸음걸이 보이지? 살짝 오른발 옆으로 빼고 끄는 듯 걷는 이거. 자자 이거 봐. 이건 내가 이 사람 출근하는 뒷모습 내가 찍은 영상이거든. 두 걸음걸이가 완벽하게 똑같아. 그치? 그치? 이 호텔 들어가는 거 나서방 맞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보폭도 일단 다르잖아. 네가 찍은 건 성큼성큼이고 이 호텔 들어가는 건 종종인데 그리고 이 벨트? 야, 이 벨트 네 아빠도 있어. 그럼 네 아빠가 바람 핀다는 말도 되는데 말이 돼? 아우 진짜 엄마 왜 이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인간 카드 내역서야.
봐봐. 우리 집 앞 편의점이거든? 거기서 거의 매일 10,000원, 20,000원씩 뭘 샀어. 근데 집에는 한 번도 들고 들어온 적이 없어. 분명 우리 집 근처에 내연녀 집이 있다는 거라니까. 얘, 네가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게 구는데 집에 들어가서 밥이라도 입에 들어가겠니? 딱 봐도 금액이 편의점 도시락에 맥주 하나, 핫바나 과자 하나 이렇게 산 거구만. 그 앞에서 뭐라도 먹고 들어가는 거겠지. 아니 왜 멀쩡한 집 놔두고 밖에서 이렇게 먹고 다니게 만들어 사람을. 너희 시댁에서 알면 너 진짜 치도곤 맞어. 남 부러울 것 없이 귀하게 키운 아들, 네가 왜 이런 취급을 하는 건데 진짜. 제가 버럭하자 딸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화가 단단히 난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딸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민함이 발동되어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이건 점점 병적으로 흘러가니 이러다간 이혼은 당연하고 딸 하나 있는 거 정신병원에서 평생 시간 보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도 응원을 받지 못한 딸은 잔뜩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며 한숨을 5,000번쯤 쉬었습니다. 남편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밖에서 사위랑 잠깐 만났었는데 아주 피골이 상접해서 힘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제 딸 때문에 피가 말라 시름시름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저 어서 딸이 쓸데없는 의심을 거두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위가 퇴근 후에 불쑥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딸이 결국 사달을 내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러 온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딸 잘못이니 달랠 길도 없고 어쩌나 싶어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는 그때 사위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대요. 응? 뭐라고? 누가 뭐래? 어제 저녁에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바람 피우고 있다고. 제가 바람 피우니까 자기도 맞바람 피웠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엿먹으라고 바람 피우기 시작한 건데 그 남자가 점점 더 좋아졌대요. 그래서 헤어져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억울합니다.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여전히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 제가 유책 배우자니 위자료도 제가 재산 분할은 훨씬 적게 해야 한다고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저 어떡해요? 이대로 이혼해요? 그러면서 사위는 억울함이 몰려오는 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반쯤 넋이 나간 얼굴로 사위를 토닥이며 데리고 나갔고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이혼하자 그랬어? 아니 네가 바람 피우고 있어? 진짜냐고. 너 그러면 네 이모가 강변 카페에서 속삭이는 남자 봤다고 한 거 그게 진짜 바람이었어? 엄마 어차피 내 말 안 믿잖아.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얘, 너 진짜 왜 이래? 엄마가 왜 널 안 믿어? 엄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너 보고 아니라고 해도 네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아닌 거잖아. 너 진짜 왜 이러니? 어? 엄마, 나 좀 만나. 엄마가 정말 날 믿는다면 나 좀 도와줘. 이번 한 번만, 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등에 지푸를 지고 구덩이로 뛰어드는 자식을 보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래도 내 새끼가 우긴다면 한 번은 편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모성과 이성 사이에서 몹시 갈등되는 상황이었죠. 어쨌건 딸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보자고 하니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바람을 피워 사방에서 돌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에라 모르겠다.
나눠 맞으면 되지 뭐 하는 결심까지도 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자기 집으로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위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달랜다고 데리고 나갔지. 그러면 엄마 그 사람이랑 동선 겹치지 않게 택시 타고 아파트 뒷문으로 와서 기둥 뒤에서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슬그머니 따라가죠. 그래, 알았다. 한숨이 다시 새나왔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스파이 무비를 찍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나 싶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라도 밝혀지면 차라리 그게 속 시원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만에 하나 사위가 진짜 바람이 난 거라면 제 딸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고 사위가 억울한 상황, 즉 제 딸이 착각한 거라면 그때는 저도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어요. 딸을 이대로 계속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둘 수는 없으니 사위에게서 데리고 나와 제가 좀 데리고 있건 아니면 진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건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배수진 치는 심정으로 저는 딸의 말을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딸이 시키는 대로 아파트 뒷문으로 가서 섰습니다. 남편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사위가 방금 헤어졌는데 저보고 어디 있냐는 문자였죠. 제가 남편에게 일이 있어 잠깐 나왔으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딸이 시키는 대로 기둥 뒤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위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 저희한테 왔을 때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한숨 푹푹 쉬며 세상 끝난 얼굴로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외로 얼굴이 너무 맑았고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남편이 위로를 잘 했나 보다 의외로 저런 능력이 있네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3층 집에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긴 한데 약간 주상복합식으로 빌라와 아파트를 섞어놓은 듯한 곳이어서 5층까지 있는 단지입니다. 딸은 3층에 사는데 사위와 딸은 늘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거로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며 둘 다 계단으로 이동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위도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문 앞에서 핸드폰으로 뭔가 한참 확인을 하더니 기분이 풀린 듯 빠르게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다리가 긴지 성큼성큼 2계단씩 올라가는데 그 뒤를 몰래 발소리도 내지 않고 까치발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위가 2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 사는 곳이 3층인데 2층으로 쓱 들어가 버리니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왜 306호인데 왜 206호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나?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벨을 눌러야 되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잠깐 나오게 해야 되나 판단이 안 서고 있는데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고맙게도 배달원이 익숙하게 206호 앞에 가서 벨을 누르더라고요. 이게 기회다 싶었어요. 문이 열리고 손이 하나 나와 음식을 받아가는 그 순간 저는 배달원을 밀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를 끌어내려는 배달원을 내동댕이 치고 현관에 우뚝 선 채 가만히 장승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보는 게 과연 맞는 광경인지 싶어 스스로 꼬집어 보기도 하고 제보를 찰싹찰싹 때려보기도 했어요. 그곳에는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배달원에게 받았던 배달 음식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고요. 그렇게 저와 사위가 침묵 속에 대치하는 찰나의 순간 화장실에서 젊은 여자가 가슴팍에 수건만 두른 채로 자기야 소리와 함께 나오더라고요. 자기야, 이게 무슨... 어머, 누구세요? 순간 사위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딸이 저한테 했던 모든 말이 진실임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실 사위가 와서 딸이 바람을 피고 있다며 이혼 얘기를 한다고 토로한 후에 제가 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엄마, 그 사람 내 코앞에서 진짜로 바람 피우고 있어. 근데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하는지 정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거 완전히 이용했지 뭐야? 그 사람 우리 아랫집에서 바람 피우고 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는 하다 이유까지 의심하는 거야? 엄마,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 이모가 봤다는 그 카페 남자 흥신소 남자야.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 남편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신지 자기네들이 도저히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찾은 것 중 하나가 남편 변리사 사무소에서 월세 내주는 곳이 바로 사모님이 사시는 아랫집이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월세를 그 변리사 사무소에서 내줄 일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잠복하다시피 복도에서 서서 지켜봤었거든. 거기 어떤 여자 하나가 살더라고. 그래서 작전을 짠 거야. 이 사람 절대로 자기가 유책 배우자로 이혼할 생각이 없을 테니까 내가 차라리 바람났다고 하고 그걸 핑계로 득달같이 이혼 준비할 거잖아. 그리고 그 여자한테 달려가서 꽁냥거릴 게 분명하니까 그 장면을 엄마가 좀 잡아줘. 너 그거 진짜야? 너 또 상상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엄마, 만약에 이게 내 상상으로 하는 얘기면 나 오늘 이후로 다시는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고 살게. 그런데 이거 정말로 진짜야. 엄마, 제발 나 좀 믿어주고 도와줘. 난 진짜 모르겠다. 그럼 네가 직접 내려가서 잡지 왜 나보고 잡으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 내 핸드폰에 추적 어플 깔았거든. 그래서 내가 엄마 집으로 가면 항상 그 상간녀한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화 끊고 나는 엄마 집으로 갈 테니까 엄마는 우리 집으로 와서 내가 부탁한 대로 그 사람 뒤 좀 밟아줘. 네, 그랬습니다. 저는 어이없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딸의 부탁을 듣고 사위를 미행했던 거였어요. 딸은 자기가 말한 대로 저희 집으로 왔고 저는 딸의 부탁으로 딸 집으로 갔던 거죠. 사실 부탁받아 하면서도 제 마음은 지옥불이었습니다. 사위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 앞에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던 사위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2개씩 공중거리며 계단을 뛰어 2층으로 들어간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사위의 외도를 제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니 변명을 할 정신도 못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이없게도 수건으로 몸을 반쯤 가린 그 여자한테 저를 소개하지 뭐해요. 인사해. 우리 장모님이야. 제가 어이가 없어서 사위의 뺨을 냅다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과 딸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제가 사위와 상간녀와 함께 있을 것 같은 시간을 계산해서 딸이 남편과 함께 온 거였어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사위의 비위를 맞추며 달래주었던 남편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신발장에 있던 골풀채를 들고 사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죠. 수건으로 몸을 반밖에 못 가린 여자는 차마 피하지도 못하고 빽빽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나와 이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사위가 어디 사는지 제 딸과 어떤 관계인지 아는 마당에 그 여자는 꾀꾀거리고 저랑 남편은 사위놈 때려 죽이겠다고 덤비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빌면서 피해 다니는 사위 그 꼬라지를 보면서 다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웃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제 귀로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간도 크다. 어쩜 자기랑 바람피는 여자를 바로 아랫집에 살게 해? 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운 걸 아주 잘 이용한다니까. 어머 세상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도 아니고 내 이웃도 다시 보자야 뭐야? 세상에 저 남자 멀쩡하게 생겨서. 어머, 뭘 하는 짓이 저 따위야? 그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의심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는데 믿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마구 밀려왔어요. 씩씩거리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여전히 반쯤 벗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간녀와 땀 뻘뻘 흘리며 숨을 내쉬는 사위놈을 보자니 이번에는 제가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솔직히 사위에 대한 미움보다는 제 딸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아이가 정말 예민하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잘 느끼는 편이라 알아낸 건데 그걸 과민 반응한다고 구박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급발진을 해서 사위를 후두려 패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원도 한도 없이 두들겼네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는 하는지 반항하지 않고 얻어맞고 있더라고요. 뭐? 내 딸이 바람나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 근데 여전히 너무 사랑해? 누굴 사랑하는데 누구를? 넌 뻔뻔하게 그래놓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내 딸이 이상하다고 핑계를 대? 어디 한번 오늘 너 죽고 나 죽어 보자. 오히려 상간녀가 빽빽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가택 침입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어쩐다 소리를 지르는데 어이구 이웃 한 분이 아주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뻔뻔해도 유분수지. 바로 아래층에서 첩질을 하는 주제에 어디서 잘났다고 소리를 질러. 이 쌍판떼기도 보니까 죄다 뜯어고친 성게 주제. 아이고 역겹고만 역겨워. 훅 들어온 욕에 얼이 빠졌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랑 남편은 원래부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주의라 딸을 이혼시키기로 했습니다. 딸도 없던 정신병이 걸릴 것 같다고 진절머리를 쳐서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진짜 어이없는 것들이 발견되어 저희 식구들의 헛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왜 제 동생이 강남에서 사위랑 어떤 여자가 같이 걷고 있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건 또 다른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는 이놈이 결혼한 줄도 모르고 혼자 결혼에 대한 꿈을 꾸다가 완전 날벼락 맞고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하나도 자기랑 사귀는 줄 알았다가 이 사달이 난 걸 보고 난리를 부리며 온데 사방에 소문을 내버렸고요. 한마디로 여기저기 쓸데없이 매력 발산하고 다니다가 온팡지게 뒤집어 쓰게 된 거죠. 이혼 소송하면서 제 딸이 과하게 집착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며 최대한 자기한테 이롭게 끌고 가려던 사위의 계획은 다른 여자들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사위 쪽 변호사에서도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거든요. 결국 제 딸은 위자료를 두둑히 받고 재산 분할도 만족스럽게 한 채 이혼을 했습니다. 그놈은 주변에 소문이 쫙 나서 아마 일을 제대로 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양다리, 아니 3달이 걸쳤던 여자들이 제각각 소송을 해대는 바람에 여전히 송사에 시달리는 중이거든요. 저와 딸은 조만간 1년 정도 치앙마이로 가서 살다 올 생각입니다. 둘 다 느긋하게 요리교실도 다니고 고산지대 민족 전통 바느질도 배우며 심신을 달래려고요. 오히려 딸은 이혼 후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여행을 다녀오면 뭔가 좀 더 나아지겠죠. 앞으로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